애착 수업 2장 의학계 애착에 주목하다. 모든 마음의 병에 효과적인 애착 모델. 플라세보 효과는 의학 모델이 지향하는 진단에 근거한 정확한 치료라는 거창한 효과가 아니라 어머니가 우는 아이를 안고 달래주는 데서 비롯되는 단순한 효과에 더 가깝다. 의학 모델보다 애착 모델로 설명하는 게 납득하기 쉽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애착 모델은 증상의 종류나 진단명, 치료 내용과 관계없이 모든 질병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의 에밀 쿠에가 시작한 암시요법을 주목할 만하다. 그는 개인진료소 개업 후 정말 단순한 치료로 놀라운 효과를 끌어냈다. 그가 쓴 방법은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라며 환자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과 사고방식을 유도하며 증상이 완화된다는 암시를 하는 것이었다. 어린 환자가 오면 환부를 쓰다듬으며 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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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다 라고 환자와 함께 주문을 외듯 반복하는 식인데 효과가 엄청나서 쿠에의 진료소에는 프랑스 전역에서 몰려온 환자가 가득했다고 한다. 쿠에의 진료소에서 일했던 코프만의 치료법도 주목할 만하다. 코프만은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스승인 쿠에를 능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눈꺼풀 처짐 때문에 7살 때까지 앞이 보이지 않던 아이의 시력을 회복시키거나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결핵을 완치시키는 등 문자 그대로 환자를 기적처럼 회복시켰다. 코프만 역시 아이를 꼭 안고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해 주었다. 또한 아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에게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포옹이나 애무는 애착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코프만은 환자를 쓰다듬는 방식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여기에 암시요법을 더해 효과를 높인 것이다. 부모가 어린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지도한 방식은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한 애착 기반 접근법의 앞선 모델이었다. 이처럼 의학 모델이 아닌 애착 모델에 집중하면 그동안 비과학적이라고 조롱받던 방법이 사실은 소독약을 바르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얼마나 이치에 맞고 효과적인지 알 수 있다. 환자 역할을 강요당하는 사람들. 의학 모델이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정신질환뿐 아니라 암이나 노인성 질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이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질병 치료에만 집착하느라 환자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환자의 몸 위에 걸터 앉아 심장 마사지를 하는 행위를 절대 원치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미 멈춘 심장에 바늘을 찔러 넣어 아드레날린을 주입하는 식으로 수명을 몇 시간 더 연장시키고 싶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경우에야말로 의학 모델과 현실적인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의학적 가치관과 환자의 바람이 갈등을 빚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질병의 증상이라고 보는 견해는 중세의 천동설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심각한 오해이자 오류다. 심지어 의학 모델의 오류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환자나 장애인 역할을 부당하게 요구받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들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지 못해 생기는 여러 문제에 노출돼 있지만 부모에게 매달리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 방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를 미워하기도 어렵다. 장년기에 접어든 3, 40대에게도 중년기에 접어든 5, 60대에게도 안정된 애착은 대인관계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하물며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아이에게 애착의 안정 여부는 내면이나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현실에서는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를 환자 개인의 질병이나 장애로 진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의학의 이름으로 저지르는 인도적 죄다. 사례 3. 강박적으로 머리카락을 뽑던 5학년 아이. 한 어머니가 자꾸 머리카락을 뽑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다. 오래된 버릇인지 아이는 틈만 나면 머리카락을 뽑았다. 그러다 보니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어들었고 군데군데 완전히 휑한 부분도 있었다. 주의를 주어도 그때뿐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머리카락을 뽑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부모의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 산만한 성격에 가끔 돌발 행동을 하고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선생님 말을 흘려듣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어머니가 주의를 주어도 조심하기는커녕 반항기까지 모여 도저히 감당되지 않았다.
아이는 학교에서도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아졌다. 생활도 제멋대로여서 시키지 않으면 숙제를 하지 않고 학원도 가기 싫다고 투덜댔다. 주의를 주면 더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늘어놓았다. 성적도 떨어졌다. 부모님은 아이를 보면서 매일 마음을 졸였다. 이 아이의 증상을 가지고 진단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병명을 붙일 수 있다. 첫째, 머리카락을 강박적으로 뽑으니 발모벽이라 할 수 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부모님의 돈을 훔치는 행위가 반복되니 행동장애라 할 수 있고, 거짓말이 심해지는 증상에 집중하면 허언증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산만하고 충동적이며 주의력이 부족하니 ADHD라고 볼 수도 있다. 부모나 교사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며 암무하거나 갈등을 빚고 걸핏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항도 전성장애를 생각할 수도 있다. 이처럼 아이의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여러 복잡한 진단명을 늘어놓게 된다. 저마다 타당성은 있지만 이런 진단은 이 아이는 문제투성이라는 막막함과 절망감을 안길 뿐 지금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 아이는 그저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이 아이의 문제를 애착 모델로 살펴보니 훨씬 이해하기가 쉬웠다. 아이의 부모는 전문직에 종사했는데 워낙 바쁘다 보니 아이를 보육원에 맡겨 키웠다. 물론 단순히 보육원에 맡기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부모의 교육열이 높아 아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학원도 여러 개 다녔다. 일주일 내내 낮에는 보육원, 저녁에는 학원을 다니는 생활을 지속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양육은 다른 사람에게 맡긴 채 학원을 보내 공부를 시키는데 너무 치중했던 것이다. 부모는 아이의 일상에 끊임없이 간섭했고 때로는 심하게 꾸짖기도 했다. 결국 아이에게 부모는 안정감이나 친밀감을 느끼는 대상이라기보다 입만 열면 명령을 내리고 자신의 말을 부정하거나 잔소리를 퍼붓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연스러운 애정 표현은 고사하고 부모에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힘들 때 마음을 털어놓는 경우도 점차 줄어들었다. 아이는 항상 강요와 지배를 당하고 부모 말에 복종해야 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유대관계가 결코 끈끈해질 수 없었다. 거짓말이나 반항도 애착과 연관된 경우가 많다. 사실은 응석을 부리고 싶은데 일부러 부모가 화를 내는 행동을 한다. 사실대로 말하면 부모가 화를 낼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습관이 몸에 배기도 한다. 자주 야단맞고 학대당하는 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물론 부모는 자신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는 아이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안정감이나 주체성을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학대와 다를 바가 없다. 거짓말은 통제형 애착의 대표적 증상이다. 통제형 애착이란 예측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모의 꾸중에 대처하느라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통제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 하는 애착 유형이다. 거짓말을 해서라도 일렀던 부모의 꾸지람에서 벗어난다. 결국 거짓말이 들통나 더 심하게 혼날 것을 알지만 당장 눈앞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는 방법에 의존하는 것이다. 통제형 애착을 보이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의 정서가 매우 불안정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을 통제하려 한다. 이런 아이는 아주 어린 시절 애착이 가장 불안정한 무질서 혼란형이었던 경우가 많다.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에 휘둘릴 뿐 마음을 안정시키거나 주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부모가 지금 웃고 있지만 언제 무엇을 빌미로 또 화를 낼지, 언제 자신을 때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성인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만 살피고 어떻게든 눈앞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전긍긍한다.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만 몰두할 뿐 앞일을 계획할 여유가 없다. 하물며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한 아이는 오죽할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 지금 느끼는 행복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음을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다. 아니 미래를 생각하면 현재의 행복조차 충분히 즐길 수가 없다. 무질서형인 아이는 ADHD와 비슷한 다동성 또는 충동성 문제를 보이기 쉽다. 이미 ADHD인 아이가 학대를 당하면 문제 증상이 더 심해진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앞에서 살펴본 아이의 문제는 타고난 성향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이 아이는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발생하기 쉬운 증상들을 드러내고 있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불안정한 애착 때문에 생긴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증상을 개선할 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효과적인 치료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현상이 애착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면 증상만을 보고 진단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 애착 모델이 우수한 이유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단순한 이론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특히 개선하기 매우 어려운 증상,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나 청소년의 문제에 매우 효과적이다. 이 사례에서도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기보다 부모의 애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자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이 개선된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 보이는 태도나 학습 의욕 개선에도 뚜렷한 진전을 보였다. 아이는 1년 후 완전히 회복되었다. 상처받은 애착은 일상을 마비시킨다. 이 아이의 사례에서도 의학 모델의 전제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가 툭하면 거짓말을 해서 소아정신과에 데려왔다면 허언증이라 진단하고 치료할 것이다. 부모도 의사의 진단을 듣고 역시 우리 아이가 병을 앓고 있었어. 허언증에 걸려서 거짓말을 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허언증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허언증이라는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증상에 그런 병명을 붙인 것이다. 오히려 허언증이 있는 아이는 부모에게 지나치게 꾸지람을 듣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보다 부모가 문제라는 뜻이다. 이 경우 아이의 행동보다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지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만약 증상의 원인을 진단명으로 삼는다면 이 아이에게는 지나치게 꾸짖는 병이나 애정 결핍이라는 진단명이 실제 상황에 훨씬 더 가깝다. 부모의 지나치게 꾸짖는 병 때문에 이 순간만이라도 꾸지람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니 말이다. 그런데 증상만 보고 허언증이라고 진단하면 증상의 진정한 원인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만 치료를 강요하게 된다. 의학 모델은 질병이나 장애를 당사자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당사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려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발달 장애의 하나인 ADHD를 생각해보자. ADHD의 특징은 주의가 산만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며 충동적이고 과잉 행동을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ADHD는 유전 요인이 강한 선천적 장애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ADHD 진단을 받아도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내가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ADHD 환자들은 대부분 학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 물론 ADHD를 앓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꾸지람을 듣기 십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꾸지람을 듣거나 폭력을 당해 ADHD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다. 부모의 사정 때문에 복지시설에서 자란 아이는 산만함, 충동 성향을 보이는 빈도가 높다. 또한 학대나 양육, 포기 때문에 생기는 애착장애는 ADHD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애착장애 때문에 생기는 충동성이나 산만함 때문에 ADHD 진단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은 애착장애 진단을 내려야 하는데 ADHD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문제도 결국 의학 모델을 바탕으로 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이 진단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발생한다. 진짜 원인을 숨긴 채 너무 예민하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서 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장애 때문이라는 원인을 강요하는 셈이다.